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네분 토론이 많네요. 이번 주에 저희가 세 번째로 녹음하는 네분 토론의 주제는 바로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나이브스 아웃. 평가 굉장히 좋아요. 영화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는 평가가 많은 작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라이언 존슨 감독 라스트 제다이로 욕 졸라게 처먹은 라이언 존슨 감독이 다시 한번 미스테리로 복귀한 작품. 왜냐하면 이 라이언 존슨이요 데뷔작이 탐정물이어서 불이기란 영화. 이 영화 재밌죠. 네. 조셉 고든 레빗 나왔던 고등학생 탐정을 다룬 불이기라는 탐정 영화로 데뷔를 했거든요. 2005년도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탐정 영화로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불이기에서 조토끼를 처음 봤죠. 예. 조토끼. 예, 그래서 저희가 개봉한 지는 꽤 됐어요. 12월 초에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좀 녹음을 미루다 12월 말에 와서야 녹음을 하게 됐네요. 일단 화제가 된 게 라스트 제다이로 전 세계 스타워즈 팬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은 라이언 존슨이 자신의 장기를 살린 미스터리 스릴러로 복귀했다는 것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엄청난 캐스팅. 대단하죠. 그 캐스팅이 처음에 데니얼 크레이그가 이제 첫 번째로 됐대요. 그리고 마이클 셰넌이 두 번째로 됐는데 그 둘이 되고 나니까 나머지 배우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되게 순식간에 쫙 캐스팅이 됐다고. 우리가 이런 방식의 영화를 그랜드 호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랜드 호텔 방식의 캐스팅이다. 예전엔 굉장히 많았죠. 그랜드 호텔이 뭐야? 방을 많이 묵을 수 있잖아.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는 거지. 실제 그랜드 호텔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랜드 호텔이면 비싼 호텔. 그러니까 비싼 호텔에는 유명인들이 묵게 되죠. 많이. 이런 방식의 영화들이 주로 많았던 게 전쟁 영화들. 전쟁 영화들. 군인들. 직급도 많고. 군인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명배우들 많이 출연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미스테리 추리극. 대표적으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 같은 영화들 뿐만 아니라 아가사 크리스티 영화에 워낙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그랜드 호텔 방식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이런 영화 접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근래에 이런 방식의 캐스팅을 쓰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그란 부다페스트 호텔도 있었고 사실은 한동안은 로버트 알트만이 이런 방식의 영화 한동안 많이 만들었었죠. 플레이어도 그렇고 패션쇼도 그렇고 숏컷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유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랜드 호텔이라는 실제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대단한 명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그 1932년도작인데 당대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레타 가르보, 조안 크라포드, 존 베리머 같은 엄청난 배우들이 실제 그랜드 호텔 영화에 출연을 하기도 해서 혹시 이 영화에서 따온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런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는 영화가 바로 나이브스 아웃이네요. 예전에 이런 영화들 영화 포스터를 보면 주요 사건 하나 크게 박아놓고 밑에 배우들 증명사진들 주르르르르 이름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 진짜 쟁쟁하네요. 뭐 이제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수식어를 더 이상 붙이지 못할 크리스 에반스, 다니엘 크레이그, 제이미 리 커티스, 단 존슨, 크리스토퍼 플럼머 여기에 또 우리 크리스가 좋아하는 아나 디 아르마스 별 대사도 없는 아역도 그것의 주인공인 제이든 마텔 그리고 뭐 마이클 셰넌 토니 콜레트 같은 명배우들 진짜 캐스팅 화려하다. 근데 이 형식이 실제 이렇게 그랜드 호텔 방식의 영화가 된 것도 이 영화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 영화는 라이언 존슨이 선언하는 것 같아요. 스타워즈 팬들한테 나 원래 추리소설 광이야 이 썩을 놈들아. 나한테 스타워즈 맡긴
루카스 필름이 문제지 내가 뭐 문제야 이렇게 선언하는 듯한 정말 제가 보기엔 추리소설 광으로서의 라이언 존슨의 재능이 발휘된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심지어 구상을 한 10년 전부터 했대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이제 구상만 했고 또 놀라운 게 각본은 작년에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되게 순식간에 쓴 거죠. 스타워즈로 욕 처먹고 나서 했었구나. 물론 뭐 저희가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벌써 이 영화가 지금 4주 정도 상영된다는 건 꽤 아직도 상영관이 있어요. 관객들 반응이 좋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누적 관객 60만 명 돌파했네? 이 정도 규모면 꽤 잘 되는 편이네요. 어쩜 설정부터 이렇게 그냥 고전 추리소설을 떠올려요. 영화가 시작되면 엄청난 미스테리 작가예요. 아주 대저택에 살고 있고 재산도 꽤 돼 보이는 미스테리 작가 할란 트롬비의 사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은 그를 옆에서 극진하게 돌보던 가족은 아니에요. 간병인이네. 간병인인 마르타 그리고 바로 이 할란 트럼비의 가족들이 이 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경찰들도 수사를 하죠. 도대체 누가 이 작가를 죽인 거야. 근데 이 자리에 경찰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한 명의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명탐정 분우와 불랑이라는 이름의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는 명탐정. 사실 요거 말이 안 되지. 요즘 경찰들이 탐정 불러서 사건 수사하나? 그러니까 명탐정인 거죠. 그렇죠. 전 처음에 무슨 수사 반장인 줄 알았어요. 요 설정까지만 봐도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우리가 좋아했던 고전 추리소설들에 대한 오마주 혹은 그 형식을 차용했다는 게 아주 명백해 보여요. 추리소설 얘기 좀 해보자고. 추리소설 다들 좋아했나? 많이들 좋아하지 않았나요? 저희 때만 해도 추리소설만 모은 그런 문고들도 많았었고 청소년들에게 그런 추리소설을 읽힌다는 것이 뭐 지능 개발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추리 소설은 보통 식자층에서 좋아하죠. 하지만 저는 노동자 계급이었기 때문에 추리 소설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자층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저는 다양하게 읽진 못했는데 이제 셜록 홈즈는 많이 읽은 것 같고 루팡, 네. 뭐 그 정도 그냥. 네. 저는 아가사 크리스티 많이 읽었고요. 막 코난도 읽고요. 뭐 거의 다 읽었고 루팡도 거의 다 읽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추리소설은 역시 엘러리 퀸이었어요. 엘러리 퀸은 사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죠. 두 명. 두 명의 콤비가 소설을 썼던 작품이고 그 중에서도 누가 뭐래도 뭐 추리소설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에 한 작품으로 항상 꼽히는 Y의 비극 같은 작품은 진짜 수십 번 읽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최초의 추리 소설, 그 추리 소설을 쓴 포 형님의 책들을 읽었죠. 포는 근데 보면 또 의외로 우리 포전집 같은 거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포는 진짜 다양하지, 스펙트럼이. 대단하지요. 공포소설 작가이기도 하고 추리소설 작가이기도 하고 또 굉장한 어드벤처 소설 작가이기도 하죠. 뭐였죠? 황금투구의 비밀이었나? 그게 어드벤처 소설이었죠. 그게 소규모고 나중에 중편으로 나왔던 그 남극을 여행하는 소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무시무시하죠. 사실 요 나이브즈 아웃의 시작은 역시 엘러리 킨의 Y의 비극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Y의 비극이 어떤 대부호 남편이었나 부인이 죽으면서 그 가족들이 여기에 모여서 바로 그 명탐정 드루리 레인, 제가 제일 좋아했던 탐정이죠. 소리를 못 들어. 대신 입 모양 보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그 탐정이 와서 이 가족 중에 살인범을 찾는 그 내용인데 그 형식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 누가 뭐래도 아가사 크리스티는 뭐 대부분이 그렇지 뭐 소설들이. 뭐 당장 여기서 탐정으로 나오는 분우와 블랑 프랑스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엘클 포아로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예, 노골적인 오마주를 바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 초반부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의 아가사 크리스티류의
그런 그랜드 호텔 영화들, 추리소설 영화들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탐정이 한 명씩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서 범인을 찾아가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영화들은요, 그녀의 소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은 없어요. 영화들 자체는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추리소설 원작 영화들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 그 추리소설을 본 사람들은 범인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추리소설은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는 활자에 더 네.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 추리소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미스터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미스터리를 퍼뜨려 놓는 방식은 영상보다 활자 쪽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항상 그 얘기 하잖아. 영화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소설은 사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우리가 소설을 잠깐 접고 뭐 사건을 정리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화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나이브스 아웃에서 선택한 그런 스타일이 초반에 굉장히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각자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대본을 이제 쓸 때 고려한 게 추리소설은 확실히 그 사건을 음미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리소설 형식에 덧붙인 게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스타일의 스릴러. 바로 그거지. 네. 근데 웃기는 게 알프레드 히치콕이 이런 아가사 크리스티류의 이런 스타일의 장르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네요. 예. 네. 아, 지금 정확히 인터뷰에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아는 것 같아, 라이언 존슨이. 추리소설 영화는 활자로 읽는 것보다 더 그 재미를 살리지 못해. 그래서 알프레드 히치콕 방식을 도입했다는 게 그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에 서스펜스를 도입을 한 거죠. 어떤 서스펜스냐?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살인사건의 목격자, 바로 그 간병인 마르타. 이 영화에서 가장 순결한 영어로 나오는 마르타가 이 살인사건의 일정 부분 개입이 되어 있고 그녀를 둘러싼 서스펜스를 추리소설 영화에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아가사 크리스티로부터 시작한 이 영화는 바로 히치콕의 세계로 옮겨갑니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면 내내 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영화 자체는 초반에 범인을 2명으로 좁힐 수 있게 세팅을 해놨죠. 그러다가 후반으로 가면 누가 범인인지 특정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갖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들, 그 다음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관객한테 아주 소소하고 또 때로는 큰 재미를 주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화 보는 재미가 꽤 크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라이언 존슨이 저는 이 영화 보고서 야 진짜 천재구나 느낀 게 뭐냐면 실제 이 영화는 초반에 루즈하기도 해요. 너무 다양한 캐릭터들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나열 방식으로. 근데 히치콕의 방식을 도입한 게 바로 그 마르타 캐릭터가 이 영화는 아예 던져요. 살인에 개입되어 있다. 우리 한란의 죽음에 개입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초반에. 이건 스포일러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그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를 옆에 누구 한 명 조력자를 붙여줘요. 바로 그게 이제 히치콕의 방식인 거죠. 이 조력자는 과연 선한 사람일까 악당일까. 사실 그때부터 영화가 좀 재밌어지잖아요. 앞부분에 조금 루즈한 부분을 지나면서. 그래서 저는 라이언 존슨 저는 이번에 이거 진짜 천재구나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그 조력자가 등장하기 전 이 마르타가 자신의 결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여기서 발생하는 코미디들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멋지고 이 마르타라는 캐릭터의 설정도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거짓말만 하면은 속이 미식거려서 토한다는 설정이 있어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어떤 캐릭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저는 솔직히 그 설정 덕분에 전혀 루즈한 건 못 느끼고 정말 정신없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설정들도 꽤 재밌는 게 초반에 희생당하는 이 작가. 우리가 추리소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추리소설들 1930년대까지만 해도 돈 못 벌었습니다.
거의 소수의 팬들이 직접 사지 않고 도서관 같은데 신청을 해서 읽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층도 그렇게 크지를 않았고, 그런데 이 추리소설이 급격히 커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1940년대에 들어서 페이퍼북이 등장을 하고 누구나 싼값에 사 읽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추리소설 작가들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요. 이 영화의 이 작가, 이 시기부터 커왔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작가고, 추리소설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큰 돈을 번 중상계급 출신의 성공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놀라운 건 이 작품은 시나리오도 라이언 존슨 감독이 직접 썼습니다. 따로 시나리오 작가도 붙지 않고. 근데 이 영화가 아마 단순 추리극을 재현하는 데 그쳤다면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거예요. 사실 이 영화는 결국 이런 한 가족을 둘러싼 미국의 한 면을 보여주면서 현대 미국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딱 축소판이죠. 그렇죠. 이게 노골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마르타, 여주인공 마르타, 이 영화 속에 거의 가장 순결한 영혼인 마르타 같은 경우도 어떤 불법 이민자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 영화 속에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초반에 이 마르타를 정말 넌 우리 가족이야, 왜 그래, 우리 가족이야 이러지만 정작 마르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국적을 전부 다 다르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전부 다 몰라. 그것이 바로 지금 어떤 그 이민자들을 대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상황들, 그런 걸 넘어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함의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보거든요.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에르네스트 만델이 쓴 즐거운 살인. 인용하지 마. 네, 인용 알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책의 부제는 범죄 소설의 사회사라는 부제입니다. 여기서 에르네스트 만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르크스가 종교야말로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범죄 소설이야말로 중상계급의 마약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주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리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대신에 부르주아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소설들을 읽으면서 자기의 소외를 봉합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 추리소설 작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자수성가한 이 할아버지는 페이퍼백과 함께 성장해왔고 그걸 토대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고, 두 번째 세대들은 거의 아버지한테 빌붙거나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돈을 번 이 세대들이고, 3세대까지 내려오면 한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의 페미니스트고 한 명은 파시스트거든요. 이러한 부르주아 사회가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그리면서 동시에 미국 사회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미국 사회의 구성원인 한 여성이 이러한 대립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걸 또 담고 있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역시 맨 처음과 끝에 나오는 컵이 하나 있거든요. 그 컵에 쓰여진 문구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아요. 내 컵이고 내 집이고 내가 지배한다라는 세 가지 문구가 쓰여진 컵인데, 이 컵이 처음에 누구에게 있었고 맨 마지막에 누가 그걸 들고 있는가, 그 부분이 정말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를 옹정에 담아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노골적이라니까요.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이런 백인들의 심정인 저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금 병자가 이야기한 부분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처, 나의 집 이런 것들을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미국인들의 공포를 전 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식당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이민자들 어떻게 생각하나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한 시기도 굉장히 적절한 게 추수감사절 때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진짜로 현재 트럼프 정권 이후로 이제 추수감사절 때 다 집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대화가 딱 이런 대화.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가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런 일부러 추수감사절 때 이제 개봉하지 않았냐 뭐 이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뭐 추석이나 그럴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정치 얘기하는 거랑 똑같네요. 거기도.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특이했던 게 그런 막 극보수만을 이렇게 공격을 한 것 같지가 않고 그렇진 않은데. 예, 네, 그냥 전체적인 미국 이런 분위기를 예. 보여주는데 특히 그 뭐 보수주의자 그 사위 리차드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민자들에 대해서 뭐 열심히 일을 뭐 제대로 된 절차로 와서 일을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접시를 예, 예. 그 마르타에게 주는데 그게 웃긴 게 마르타가 가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냥 간병인일 뿐인데 그 장면도 있는데 저는 더 좀 놀라웠다고 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그 약간 진보주의로 대표되는 이제 토니 콜릿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와 그 딸.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진보주의자라서 그 이민자들을 좋게 대하지만 솔직히 가장 악질적인 그 짓을 했던 게 그 딸내미가 결정적일 때 위기에 그렇죠. 닥치니까 엄마 불체자인 거를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 그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더군다나 뭐 경제적 무능력까지 예, 예, 결부되어 있고 한마디로 가장 우리가 흔한 표현이지만 현재 뭐 백인들 중심의 미국 사회의 어떤 위선과 오만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생계가 막힌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크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 영화는 보수의 그 노골적인 무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중산층 진보의 싸구려 동정 양쪽을 동시에 다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화지요. 하여튼 근데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또 한 명의 인물은 바로 명탐정 부누아 블랑인데 이름만 보면 분명히 프랑스 출신인데 억양은 또 프랑스 억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 남부 사투리 그러니까 맞나요? 남부 사투리. 그거 실제로 남부에 있는 어떤 교수 그러니까. 발음을 따라한 거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흔히 읽었던 추리소설의 공식. 범죄는 항상 상류층에서 발생하고 이걸 해결하는 건 또 다른 상류층의 지식인인 거죠. 재밌는 게 이 영화의 큰 재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뭐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데니엘 크레이그 연기가 진짜 볼만합니다. 이거 참 이런 캐릭터 난 처음 본 것 같아. 영화 내내 보면 제가 항상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보면 굉장히 무능력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심각하게 또 얘기를 저 하잖아요. 분명히 저거 삽질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굉장히 또 냉철하게 사실은 사건들을 꿰뚫고 있기도 하고 항상 추리소설에서 탐정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데 여기 퍼즐의 한 조각이 항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체를 꿰보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퍼즐의 한 조각을 딱 발견하면서 이 전체의 사항들을 설명을 하기 아니 시작하죠. 근데 보면 뭐 포아르도 그렇고 여러 명탐정들을 보면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데 사실은 내면에서 모든 사건들을 꿰맞추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 그 데니얼 크레이크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보다 보면 저 좀 허당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 마지막에 한 방 딱 던지면서 사실은 모든 걸 꿰고 있다라고 딱 밝히긴 하지요. 나 하여튼 이런 캐릭터는 진짜 난생 처음 본 것 같아. 영화 계속 중간까지만 해도 얘는 허당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건 역시도 또한 영화적인 서스펜스가 아닐까 생각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는 캐스팅이 되게 적절했다고 느끼는 게 저희한테 제임스 본드 이미지가 좀 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감독은 그 전에 웃기는 연기를 했던 데니얼 크레이그를 생각을 해서 이제 잘할 것 같아서 이제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저도 제임스 본드 이미지만 자꾸 떠오르니까 그게 더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로건 럭키에서 그쵸, 남부 그 영화도 사투리를 나왔었고, 하거든요. 예. 네. 하여튼 나는 이제 영화가 새로운 것이 없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난 진짜 이 탐정 캐릭터는 나는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 아니 기존의 탐정 캐릭터들이 이렇게 좀 허술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포아르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원작 소설 보면 굉장히 괴팍한 편이고 뭐 셜록 홈즈야 사실은 조용히 그냥 질문 몇 개 하면서 뒤에서 다 깨맞추는 편이고 약간 그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콜럼보 형사 같은 느낌 살짝 들던데. 네, 콜럼보처럼 네. 조금 하여튼 나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 그 허당 캐릭터 행동 중에 또 웃겼던 게 처음에 무슨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제 대질 신문 같이 할 때 뒤에서 한 번씩 그 띵하고 피아노 띵하고 치는 피아노 거요. 치요. 그래서 저기 굉장히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있구나.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고. 네. 아니 그 의미는 있죠. 응. 질문이 새길로 빠질 때 다시 질문 똑바로 가세요. 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뭐 그건 아니었고 그게 심지어 원래는 그게 그 앞에 있는 형사 의자 뒤를 발로 차는 거였대요. 근데 이제 구도상 너무 머니까 이제 피아노로 바꿨다고 이제. 예. 제 추측에 의하면은 라이언 존슨은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명추리 소설 작가가 되고 싶고 분명 이 캐릭터를 활용한 다른 영화를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리 소설뿐만 아니라 추리 영화를 되게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트위터에 이 영화 공개될 때 자기가 영향받은 추리 영화를 한 10편인가를 쫙 리스트를 공개를 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오리엔트 특급 살인, 뭐 나일강의 죽음, 또 뭐 오인의 탐정가, 뭐 고스포드 파크 뭐 해서 한 10편 정도. 그러니까 그쪽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이제 근데 저희가 주로 이제 칭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에 좀 단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랜드 호텔 캐스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영화는 그 아나 데 아르마스 마르타 캐릭터와 이 탐정 캐릭터에게 너무 많은 포커스가 가 있어서 사실 이 수많은 이 명배우들의 명연기를 즐길 만큼의 분량은 나오진 않아. 그래서 어떤 배우들은 조금 소모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마이클 셰넌 같은 캐릭터 얼마나 연기 잘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썩 연기를 보여줄 만큼의 분량을 받진 못한 것 같아요. 그나마 토니 콜렛은 짧았는데 그래도 그렇죠. 좀 많이 예. 보여준 것 같아요. 제이미 리 커티스도 사실은 그녀의 이미지를 활용한 거지 그녀의 연기가 이렇게 잘 돋보였다는 생각 들진 않았어요. 전 그럼에도 꽤 잘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영화를 두 번째 볼 때는 이 마르타의 상황에 좀 많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도 닥터님하고 비슷하게 영화 정말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도 서사 그 자체를 위해서 인물을 직조해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고 그 목적에 정말 딱 부합할 정도의 연기를 각 배우들이 정말 멋지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앙상블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이 영화가 서사 중심의 영화, 즉 이야기가 어떻게 미스터리가 구성되고 서스펜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초점을 둔 영화라는 점을 고려하고 본다면은 저는 배우들도 굉장히 멋지게 역할 자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장르의 쾌감과 함께 좀 다른 메시지들 그걸 얘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인공인 마르타는 하층 계급이죠. 하층 계급이 추리소설을 소비하기 시작한 건 공교육의 확대부터거든요. 그 이전에 추리소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국에서 발생한 문학이거든요. 중상계급에서 추리소설이라는 문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범죄소설로 이어졌고 페이퍼백과 함께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하층계급까지 소비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40년대에는 분명히 중상계급의 마약으로 자가격을 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층계급에까지 이것들이 파고드는 거죠. 이제 거의 대부분이 문자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회에서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화이트 앵글로색슨이라는 중산층 백인 사회와 함께 이제 하층계급 사회들이 새롭게 구성되는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제공할 무언가가 또다시 필요해진 거죠. 우리 셋 다 표정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이 영화에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다 이해를 못하는 나도 그렇고 그런 표정인데 주인공 설정을 하층계급이라고 설정해놨다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압축하고 있다는 거죠. 함축하고 있고. 저는 지금 아까 파고님이 말씀하신 그 범인을 맞추는 재미 그거를 원래 그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같은 걸 이제 Who Done It 뭐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마지막에 누가 예. 그랬나. 근데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범인을 대충 둘 정도로 줄였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 뒤는 이제 그러니까요. Why Done It 예, 그냥 예. 이거를 보여주기 맞아요. 위해서 조금 예.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예. 예.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별 5개짜리 걸작
혹은 4개 반짜리 걸작이 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 영화 되게 좋아해요. 정말 아마 올해 본 탑5 정도에 들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데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지점도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트릭은 진짜 끝내주더라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냈을까? 똑똑하니까. 그러니까요. 라이언 존슨은 천재 같아. 이 정도 이야기꾼이라면. 인터뷰 봐도 말 되게 잘하더라고요. 음. 그냥 술술. 제가 그 비교해서 본 게 미드소마 감독. 이 양반 말 되게 못하더라. 엄청 더듬어 진짜. 보는데 짜증날 정도로. 왜요? 그래서 닥터님 쳐다봐. 아니요. 여러 군데 이렇게 본 거예요. 진짜 이 영화 진짜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봤는데 와 후반부에 진짜 트릭 밝혀지는 장면은 진짜 오래간만에 옛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추리소설의 마지막에 왜 탐정들이 트릭 쫙 밝히잖아요. 몇 예. 장에 걸쳐서. 그때 이렇게 이게 바로 추리소설의 카타르시스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과연 이 트릭이 어떤 트릭인가 여기에 정말 집중을 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볼 때는 트릭은 다 아는 거니까 대신에 이 이것들에 훨씬 더 집중이 가더라고요. 트릭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트릭을 아니까 이제 트릭이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거만 보는 거지. 게다가 마르타 정말 불쌍해. 아니 그러니까 왜 뭐 예를 들어 카이저 소재 예를 들어보자고. 솔직히 유저 유저 서스펙트의 서스펙트? 반전 카이저 소재 기가 막히긴 해요. 근데 그 발상 자체가 감탄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아 이런 반전이었구나 싶은데 이 영화는 진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건 막 진짜 막 찌릿찌릿하더라고 아주. 뭐 아까 저는 닥터님이 말씀하신 얘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의 이런 추리 영화나 그런 것들 모든 미스터리가 다 파헤쳐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은 처음에 보는 것 같은 재미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 영화 2번 봤는데요. 2번 봐도 재밌어요. 이 정도로 정통 미스터리 추리 영화가 2번, 3번 반복을 해도 재밌다는 거는 저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라이언 존슨 감독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난 이 영화 보고서는 안 본 영화들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더라고. 이 정도 이야기꾼을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정말 이야기 구조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이 영화 보고 나왔을 때는 원작이 있는 영화인 줄 알았었어요. 내가 못 본 어떠한 아가사 크리스티나 또는 뭐 엘러리 퀸 책이 있었나? 그 책을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정말 영화로 만든 건가 싶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오리지널 각본이라는 얘기 듣고 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보세요. 특히 저는 뭐 여전히 제 추리소설 역사상 최고의 작품은 저는 Y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Y의 비극이 뒤에 그 범인 밝히는 과정이 되게 씁쓸하면서도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드는데 와 영화에서 난 그런 재미를 느낄진 난 진짜 상상도 못했어.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배우 얘기들 한번 해보죠 뭐. 다니엘 크레이그. 배우 얘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니엘 크레이그. 난 좀 새로운 면모 본 것 같아. 새로운 면모. 이게 되게 복잡한 캐릭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얼빠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건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로건 럭키에서 했던 그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런 느낌인 게 로건 럭키에서도 남부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아주 마초 같은 캐릭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허당 같은데 이 허당이 자기 기술 하나만은 최고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배울 만큼 배웠고 뭔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데 허당기도 좀 있고 그러면서 결국 사건을 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감독도 지금 약간 가능성을 열어둔 게 데니엘 크레이그 캐릭터를 뽑아서 다른 영화를 또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런 탐정이 나오는 영화들 더 많이 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영화 보면서 형사 콜럼버 생각도 많이 났고 또한 이제 이 미스테리 소설 얘기할 때 뭐 엘러리 퀸, 아가사 크리스티 그리고 동시에 또 한 명의
미스터리 소설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브라운 신부 시리즈의 손다이크. 딱 진짜 브라운 신부 같은 굉장히 멋진 탐정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니죠. 자, 탐정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 하면 007 캐릭터죠. 두 캐릭터를 합치면 그치. 바로 대내 밀탐 008이 나오는 거죠. 미쳤구나. 좋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 저는 오래간만에 되게 날라리 역해서 되게 좋아했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엉덩이에서. 아니 얘는 이런 역할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진중한, 물론 진중한 역할도 많이 했는데 캡틴 아메리카 이미지가 세서 너무 세서. 예. 근데 가벼운 연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 됐을 때도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조금 날티나는 역할로 나와서 똥 먹어 할 때부터 아주 그냥 캐릭터 잘 그 살고.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웃더라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는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에서 조금 결부시키기가, 그러니까 분리시키기가 쉽지 그렇죠. 않은 것 같아.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자기 가족들한테 똥 먹어,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막 이러니까 되게 많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아나드 아르마스, 또 우리 크리스 여신 중에 한 명이죠. 아유, 최고죠. 아니 처음에 이거 안 할 뻔했대요. 그러니까 아, 대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얘기만 들으면 꼭 저 대배우들이 다 나오는데 분명히 자기는 스테레오타입 라틴 뭐 역할일 거다 했는데 대본 보자마자 그냥 한다고.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아니 나 아나드 아르마스를 제일 처음 본 게 그 누구야 그 감독 우리 그 넉넉이라는 영화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맞다. 예. 그 영화에서 왜 이쁜이 두 명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저 일라이로스 감독 넉넉 예, 왜 예. 원래는 가정을 사랑했던 키아누 리브스가 왜 BP에서 집에 들어왔던 두 여자하고 그 쓰리썸 했다가 된통 당하는 여기에 여배우가 되게 신선한 여배우가 두 명이 나와요. 바로 한 명이 아나드 아르마스고 한 명이 로렌자 아조라고. 저는 이 로렌자 아조는 바로 그 그린 임페르노의 주인공이거든요. 저는 이거 둘 다 예뻐 괜찮아 두 명 중에 누가 더 뜰까 했을 때 제 취향에는 그 로렌자 2조 제 취향에는 로렌자 2조가 더 뜰 것 같았는데 로렌자 2조는 이 쌍놈 새끼 일라이로스랑 결혼했어.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아나드 아르마스가 훨씬 더 지금은 큰 배우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차기작 중에 마릴린 mon로 역할로 지금 캐스팅이 됐는데 그래요. 예, 라틴계인데도 얼굴이 약간 비슷해요. 진짜로 맞아요. 금발인 사진으로 제가 봤는데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보자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우리가 제이미 리 커티스의 연기를 우리가 논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죠. 돈 존슨의 연기 논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좀 그런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 확실히 이분들 나와서 화면을 채워주니까 그럼 무게감도 확실하고 그리고 딱히 뭐 삑살이 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분량에 비해서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다 보니까는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어떠한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명 배우들이 나와줬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딱 맞게 잘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캐릭터를 다들 잘 잡았죠. 예. 특히 그것의 주인공 꼬맹이 걔도 나치 역할 하면서 걔 캐릭터 잘 잡았고. 제가 비교를 한다면은 저 스티븐 소더버그 영화 중에 아까 말씀하신 로건 럭키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본 시크릿 세탁소 이것도 보면은 소더버그 영화에도 그런 식으로 잠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는 진짜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쓰고 보내지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쉬운 거는 저는 그 마이클 셰넌보다는 제이미 리 커티스예요. 제가 제이미 리 커티스 워낙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그녀의 매력을 이렇게 충분히 느끼기에는 분량이 많지는 않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예, 하여튼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 뉴타입의 새로운 그 레트로한 혹은 뭐 요즘 얘기하는 뉴트로한 이런 추리 영화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서는 문학을 떠올리긴 쉽지 않잖아요. 전 이 영화가
21세기형 추리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고전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전 추리 소설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재능인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좀 지적할 거 음악 되게 좋습니다. 저는 뭐 이 영화에 뭐 락시 뮤직 보니까 우리 게시판에 그 아이디 쓰신 분도 있는데 마침 락시 뮤직의 음악도 이 영화에도 삽입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뭐 재즈부터 팝 아까 얘기한 뭐 그런 뭐 뉴웨이브 음악까지 음악도 굉장히 좋고 정말 뭐 올해 10대 영화에는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럼 별점 저는 4개요, 4개. 4.25개. 저는 4개에다 아르마스 때문에 0.25개 더 못해서 4.2. 안 봤는데 그래서 0.2요. 이 영화에서 아나드 아르마스가 다니엘 크레이그랑 질퍽하게 한번 왜 이러세요? 나왔어야 별 5개 만점에 6개. 네, 저는 별 5개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 영화 올해의 영화예요. 진짜 좋으셨나요? 예, 정말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 영화 생각보다 지금 4주 정도면 요 정도 영화가 4주 걸리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요즘. 워낙 큰 영화들 많이 개봉해서. 근데 여전히 뭐 객석 점유율도 좋은 것 같고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꼭 큰 스크린에서 볼 필요도 없어요. 영화 자체는 좀 소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이요. 지금 미국에서 이 영화가 잘 되니까 오디오 코멘터리를 지금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그래요? 있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화 시간 극장에 가서 시간 맞춰서 딱 틀면은 같이 해설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너나 알아듣지 우리 못 아니, 알아듣잖아. 한국 그것도 나오겠죠. 뭘 한국 번역이 나와. 네가 번역해. 너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번역해. 그거 들으면서. 네. 속도 맞춰도 예. 잘 번역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블루레이 나오겠지 뭐. 예. 예, 왜 저는 이 영화가 그 포드 앤 페라리와 함께 2019년 최고의 오락 영화인지 보고 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메시지도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게시판에도 니네 새끼들 맨날 시네마 논쟁 떠들기만 하고 정답을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우리가 그 방송 내내 그 얘기를 했고 닥터님은 심지어 오래된 논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고 정답을 이야기 안 한다고 비판했더라고. 시네마 논쟁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자면 문자로 정리된 건 최초는 까에디 시네마죠. 까에디 시네마에서 논쟁이 일어났었고 그 클래쇼프의 몽타주, 그 다음에 독일 표현주의 둘 가운데 어느 쪽이 과연 시네마인가, 이 논쟁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 답은 없는 거죠. 그럼 답이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 시네마 논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논쟁인 거지. 왜 과이에디 시네마도 모르는 걸 우리 보고 대답하라 그러면. 예. 그러면서 마틴 스콜세지 딸이 어저께인가 인스타그램에 아버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데 포장지로 캡틴 아메리카 포장지를 딸이 멋지고. 싸서 줬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고급스럽게 먹였네 아버지. 마틴 스코세지의 그 코멘트와 결부시켜서 얘기하자면은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네마는 바로 나이브즈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올해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세계를 휩쓴 한국의 영화 시네마 힘을 보여준 기생충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영화의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팀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아이리시맨도 있었고, 또 우리가 정말 극찬했던 올드 타입의 시네마의 어떤 분위기를 느꼈던 포드 앤 페라리도 있었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정말 진짜 어떤 영화주의자들에게는 대단히 행복했던 한 해 같아요. 특히 후반부에. 그래서 정말 올해 안에는 좋은 영화들 많이 봐서 되게 행복했네요. 하여튼 영화 친구들도 본인들만의 뭐 명확한 시네마라는 없어요. 시네마 그러니까 여전히 논쟁 중인 거고. 아니 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네. 그것도 뭐 본인에게 시네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한번 각자 예. 멋진 시네마론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배드 테이스트 홈페이지에 쇼메이님이 그분의 시네마론을 정리한 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글 훌륭하고 제가 거기다가 2번을 썼거든요. 2번째 글까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글과 함께 댓글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훌륭합니다. 저는 저희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본 지 오래돼서. 예. 하여튼 연말 정말 좋은 영화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 맞이하시면서 아마 저희는 다음 녹음은 새해가 되겠네요. 2020년 첫 녹음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